이미 들어가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날벼락을 맞은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손절해야 되느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 침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지표 3가지를 좀 자세히 보면서 가셔야 돼요.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워낙 또 유명하시지만 그럼에도 좀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내 증권사에서 한 20몇 년 일했습니다. 주로 본사에서도 일을 했는데 지점도 일을 하고 해서 대부분 시간 고객 자산 관리하는 요즘 PB라고 부르는 그 포지션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퇴직하고는 인모스트 투자자문을 만들었는데 이 이유는 사실 제가 고액 자산가 분들을 모시고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한민국 대표 PB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잘 하긴 했는데 제가 퇴직하면서 마음은 어땠냐면 고액 자산가가 아니신 분들에게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인모스트 투자자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정말 역사의 산 증인이신데 또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좀 시장이 좀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출간하신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랑 같이 간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말은 2020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제 칼럼에 썼던 제목이에요. 그걸 썼던 이유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 당연히 바이러스 팬데믹인데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식시장은 올라가는가, 이거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쓴 거고,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그 제목을 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시장하고 실물 경제가 같이 가지 않는다, 괴리가 있다는 얘기고, 또 조금 편하게 말하면 주식 투자하실 때 주식시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봤느냐 하면은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우는 S&P 500을 예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그런 시장에 상장되려면 종업원 수가 500명 이상 되고요, 매출이 1000억 이상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때 종업원 수 9명 이하인 기업은 80%가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500명 이상인 기업은 하나도 폐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큰 회사들이 상장된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흔들리는 게, 피해를 보는 게 훨씬 적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우리들이 보통 느끼게 나빠졌어도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경기를 나타내는 것들을 저희는 보통 이제 경제 지표라고 하는데, 경제 지표 중에 경기를 제일 많이 말해주는 게 ISM이라 그래서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나오는 제조업 지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지나간 2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2년 동안 나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물론 더 나빠졌지만은 그런데 주식시장은 사실 코로나 직전에도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좀 제가 어렵게 말했나요? 간단히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현재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경제 지표는 다 제조업 기반된 지표인데, 제일 유명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다 제조업 지표인데, 막상 그 제조업은 전체 경제 중에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를 보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핸디캡이 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산업 구조가 변했다는 거죠. 좀 전에 제조업 비중이 적어진 것도 산업 구조의 변화인 거지만, 사실 주식시장을 중심으로서 말해보면 S&P 500이라는 그 시장 전체에서 경제를 민감하게 나타내는 경기 민감 업종이 10%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그럼 대부분 큰 게 뭘까요?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10개 중에 8개가 기술 기업이에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개 기업이 전체의 30%를 차지해요. 그리고 대부분 IT,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런 주로 기술주 업종이 S&P 500을 커다랗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바이러스 팬데믹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잠깐은 심리적으로 흔들렸지만은 곧바로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고,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지금은 기술의 시대라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거니까 좀 명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업계에 오래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에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4계절 사이클, 이걸 네네. 또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투자에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냐고 4계절과 비슷하다라고 말한 거고요. 당연히 4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그 주식시장 혹은 금융시장도 4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는 봄처럼 아직 완전히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겨울은 아닌, 그거를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라고 불러요. 코로나 때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해버렸을 때 아직 경기가 좋아지기도 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도 전에 주식시장은 3개월 만에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올라가는,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이 아니라 유동성이잖아요. 지금처럼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는 유동성 장세, 그래서 저희는 계절로는 봄과 같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가 부양돼서 정말로 살아나면 연준이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진짜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실적 장세라고 하고 저희는 계절에서 여름으로 비유합니다. 그런가 하면 금리를 올리다 말고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때가 와요. 경기나 이런 경제 체력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그때부터는 실적 사상 최고치도 계속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저희는 가을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역금융 장세라고 부르고, 네. 마지막에 그 겨울처럼 금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연준이 다시 저번에 코로나 때처럼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야 되는 때가 오죠. 이때를 저희는 겨울이라고 부르는, 요 4개가 반복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자연 사계절은 반드시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지만, 그렇죠. 금융시장은 봄이었다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더블 딥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승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겨울 내지는 봄 이럴 때 이제 사 모아가는 게 가장 또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겨울에도 살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왜냐하면 봄만 해도 요즘 꽃샘추위잖아요. 네. 지나간 기간 동안에 맞아요. 아직 네. 겨울처럼 냉랭한 온도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그 상황에서 투자에 합류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성공을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은 제가 이제 그 대표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좀 여름에 가까운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연준에서 첫 번째로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약간 좀 기존 그런 사계절과 다른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기가 둔화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그냥 여름에 예. 여름에서 뭐 가을로 가는 과정 중에서 노이즈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더블 딥이라고 봐야 될지 상당히 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일 것 같고요. 이제 만약의 경우 자연에서 있는 계절과 똑같이 반드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온다면 조금 덜 걱정해도 되는데, 사실 주시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런 최근의 그런 변수들, 이를테면 사실 왜 여름인데 여름 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올 때 공급망 관련된 병목 현상이 셧다운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불거져 와서 얘가 일으킨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뭘로 원인을 보느냐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공급단에서 온 인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 쪽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또 공급 쪽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거의 공급 쪽에서 온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 병목에 의해서 생긴 이 인플레이션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버렸고 거기에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곧 이제 앞으로 닥칠 농산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더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로 나타나서 원래는 그랬어도 여름이라는 현상은 그대로 나타날 텐데 이대로 놔두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연준이 이제 강한 긴축을 해야만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줘야만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하면 오는 현상이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침체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름이 제대로 나타나기도 전에 바로 다시 겨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뿐더러 아니면 짧은 여름, 짧은 가을, 그리고 빨리 다가오는 겨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그냥 아주 안 좋아진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타난 돌발 변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여름은 다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은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면 급할 게 없죠.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저의 관심은 이미 들어가 있으신 분들 여름이라고 믿고 봄에 투자를 일찍 못해서 거의 여름으로 바뀔 무렵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봄쯤에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은 날벼락을 맞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손절해야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죠. 주식 투자 시장은 뭐 무조건 기다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하긴 해야 되지만 제 의견은 아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사이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여름을 볼 때 한두 가지 중요한 걸 보는데 뭐냐면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를 여름으로 왜냐면 경기가 좋아져야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좋아졌다는 뜻이고 연준이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연준의 그런 뜻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여름 실적 장세는 기계주들과 같이 와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계 업종인 그러니까 주식인 캐터필라가 지금 현재 역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공작기계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1년도 하반기 이후에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비 가동률이나 산업 생산 지수는 아주 분명한 여름 상태예요. 다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이게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여름에 지표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요.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너무 조금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데 이거는 침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경험한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 좀 드릴까요? 네네. 사실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거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으니 조금은 자세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2년물과 10년물,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얘기만 하지만 사실 장단기 금리차는 엄밀하게 말하면 3개월물과 10년물도 장단기 금리차, 5년물과 10년물도 장단기 금리차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거를 중요한 잣대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지금 전부 2년물과 10년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자꾸 언급되냐면 지금까지 미국의 금융위기 그러니까 침체가 왔던 9번 중에 8번 2년물과 10년물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뒤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 정확도가 높은 지표라는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2019년도
지금 바로 직전번 연준의 금리 인상기 마지막 부분에 연준이 장단기 금리 차가 왔을 때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십 년 동안의 위기 국면을 장단기 금리 차로 다 비교해 봤더니 네네. 더 정확하게 침체를 나타내는 건 오히려 3개월 물과 10년 물이다. 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네네. 제롬 파월이 지금도 인터뷰나 회의에서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는 3개월과 10년물을 말합니다. 연준은 그걸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는 아직 한 70bp 이상 충분히 역전되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장단기 금리 차만 역전돼 있고 최근 2, 3일간은 장단기 금리 차 역전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시장에서 떠드는 거에 구별 없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번에 장단기 금리 차는 과거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과거의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은 언제 일어났냐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거니까 과거에는 장기 금리가 내려와서 역전됐어요. 아, 그리고 그러려다 보니까 대부분 연준이 금리 인상을 9번 정도, 그러니까 바로 직전번에 9번 이상 한 상태에서 역전이 났거든요. 이번에는 장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단기가 치솟아 올라와서 역전됐어요. 그렇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한 번밖에 안 올렸는데 역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연준이 국채를 너무 많이 샀다. 요번에는 과거 역사상 연준의 자산이 지금 9조 정도 돼 있거든요. 네네. 처음이에요. 지난 금융위기에 2배 가깝습니다. 네네. 이렇게 많이 전체 국채 중에 30%를 연준이 들고 있어요. 미국 국채.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일찍 온 거다. 왜냐하면은 단기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급히 긴축을 할 거니까. 이런 설명이 좀 타당성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 침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하고 다른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더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10번 이상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15개월 뒤에, 네네. 짧을 때는 9개월, 길 때는 23개월 뒤에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요번에는 좀 특수한, 이번에는 다르다란 말, 이런 것처럼 요번에는 다른 점이 있으니 주의하실 게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경제지표 3가지를 좀 자세히 보면서 가셔야 돼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침체가 되려면 첫 번째,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해야만 침체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지나간 2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년 대비 7.6 플러스 상태예요. 경기 선행 지수는 어디서 보냐면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봅니다. 네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플러스 상태다. 두 번째, ISM 제조업 지수 중에 신규 주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침체가 오려면 수요가 죽어야 침체가 와요. 수요가 살아있을 때는 경기가 선순환되기 때문에 침체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회사는 많이 만들게 되고, 많이 만들면 많이 팔리고, 많이 팔리면 그 기업들이 더 많이 팔려면 고용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돈을 쓰고, 이게 선순환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죠. 침체로 갈 수 없어요. 그럼 침체로 갈 때는 반드시 신규 주문 지수라는 게 가라앉기 시작해야 되는데, 요게 기준이 50입니다. 네. 50 이하로 떨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번 달 3월 달 ISM 제조업 지수 신규 주문 지수는 53.8. 아직은 50 위에 있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침체는 실업률과 같이 갑니다. 실업률이 내려갈 때 침체가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실업률 같은 거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으면, 지금은 어떠냐면 바로 직전번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고용이 43만 건, 이런 식으로 아주 고용이 좋은 상태예요. 네. 얘가 이제 실업자 수가 많아지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말하죠. 지금은 실업률이 3.6입니다. 지난 발표가. 네. 이거보다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의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지켜보면서 네네. 이게 변해야 침체가 오는 거지 무조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났다 그래서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확실히 그 최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보면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대표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 연준이 그 최근에도 좀 강력한 기축 시그널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경기가 아직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좀 더 강력하게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제나 시장에 효율적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요번에 3월달 FMC 15일, 16일 요때 발표가 나고 장이 3일을 연달아 크게 반등한 이유가 뭐냐면 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안이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인데 연준이 그걸 잘 인식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위험은 벗어났다.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부작용은 경기가 나빠지는 건데 네. 지금 현재 미국 경기는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좋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싸게 잘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지켜보면서 기존의 분들도 사실은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뒤에 좀 더 상세하게 포트폴리오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단기하고 장기를 따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 좀 더 주식을 말씀하신 건가요? 주식 포함해서 그러니까 네. 자기가 투자를 할 때요. 아, 네네. 투자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좀 자산 관리 쪽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모든 수단 중에 주식만을 취하지 않고 다른 그 대체 자산이라 해서 부동산, 원자재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보는 편인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운영하는 목표로 하는 기간인 것 같은데 기간이 만약에 짧은 거 1년 정도 내에 있는 거라면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자산을 좀 편입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좀 더 장기, 연금 같은 거라면 지금의 이런 인플레이션이 아주 구조적으로 갈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긴축 때문에 빠져버린 기술주나 이런 거는 오히려 살 때다. 이렇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